사이버사령부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에서 시작된 한미해군연합훈련에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집결했습니다. 훈련 규모가 사상 최대여서 전례 없는 대북 무력 시위가 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일 삼국 순방에 대해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명보다 급이 낮은 담화라는 형식을 취했고 비난이나 반발의 수위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북핵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중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충주시의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들이 100톤 가까운 모래에 깔려 한 명이 숨졌습니다. 모래 저장소 안에 떨어진 구조물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귓불 모양으로 치매 위험이나 뇌의 퇴행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뼛속까지 군인이라고 평가받았던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 장관직을 수행한 성공 스토리도 이제 비극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손영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정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온라인 공작 활동을 지시하는 등 불법적 정치 관여를 한 혐의로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에서 일할 군무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8기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에 올랐습니다. 다음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땐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돼 박근혜 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뒤에도 뼛속까지 무인이란 평가를 받으며 이례적으로 직을 유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영전해 청와대 핵심 참모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주도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국가안보실장 시절엔 세월호 사태의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또 다른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검찰은 이제 수사의 칼끝을 그 윗선에 겨눌 전망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 씨에 이어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마저 구속되면서 이제 수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유일한 윗선,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찬종 기자입니다. 검찰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정황이 물증에서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하고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사실이 기록된 문건들이 대표적입니다. 김관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문건에 적힌 대통령 지시에 대해선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대통령 보고에 배석했던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SNS 장악 문건과 방송 장악 문건 등 정치 개입 공작을 청와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 때문에 안보에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번엔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원 얘기입니다.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서 이병호 전 원장도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건 대통령 지시 때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준 쪽에 이어서 받은 쪽 조사도 이루어지겠죠.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소환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자정 무렵까지 14시간 동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경위를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돈 상납을 중단했다가 9월에 다시 2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조사에서 이 전 원장은 당시의 특별활동비 전달이 수년째 이어온 관행이라고 생각해 대가성이 없었고 위법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해 특별활동비를 안 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소환 조사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에 이어 이 전 원장도 돈 상납 배경에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지난해 7월 청와대 지시를 받고 정기적 돈 상납을 끊었던 점에 비춰 위법성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모레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5천만 원이었던 상납금을 1억 원으로 올린 이유를 따질 방침입니다. 전직 국정원장 조사를 마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부를 계획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 구치소 방문 조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북 강경 일변도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근 대화를 부쩍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은 2달 가까이 도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수행 중인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북미 간 메시지가 오가는 두세 개 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며 결국 서로가 첫 대화를 할 때가 됐다고 말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다만 김정은이 만남을 원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아직 북한에 구체적인 제안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심스럽게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do see certain movement, yes, but let's see what happens.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모색은 강도를 높여온 대북 제재로 군부 등 북한 내부에 변화 조짐이 있다는 관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It is creating some stress within North Korea's economy and with some of their citizens, potentially even within some of their military. 또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2달 가까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이 60일간 도발을 멈추면 북미 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라는 미 정부 당국자의 말도 공개됐습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첫 대화가 협상 개시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은 비핵화를 전제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인데 미국이 감지한 북한 내부의 변화 조짐이 핵 포기 가능성까지 포함한 건지는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건 북한 당국의 반응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 대해 북한을 악마화한 대결 행각이라고 비난하긴 했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 수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중일 순방을 대결 행각으로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동맹국의 주머니를 터는 전쟁 상인이라고 비꼬며 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로서의 진면모를 낱낱이 드러내놓았으며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을 구걸하였다. 북한을 감옥국가, 잔혹한 체제로 지칭한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 국회 연설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국가를 악마화해 정부와 인민을 갈라놓고 우리를 국제사회와 대치시키려 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미 비난과 비교하면 형식이 성명보다 낮은 담화였고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특히 김정은을 폭군과 독재자로 또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치고는 강도가 예상보다 약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난에도 북한이
맞대응하지 않고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 구도는 유지하면서도 남은 순방 일정에서의 행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압박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해군이 동해에서 나흘간의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집결하는데 한미 연합훈련 사상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헬기 200여 대에 이지스 구축함 11척, 핵추진 잠수함도 3척 이상 참가해서 역시 최대 규모입니다. 고강도 무력 시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3척이 동해상의 우리 작전구역에 전개됩니다. 레이건함을 시작으로 루스벨트함과 니미츠함이 차례로 작전구역에 들어와 우리 해군 함정 7척과 훈련을 하는 겁니다. 내일 오후엔 흩어졌던 항모 3척이 동시에 한 곳에 모입니다. 항모 한 척만 해도 전투기와 헬기 등 공중 공격 전력 70여 대를 탑재해 웬만한 중소국가 공군력과 맞먹습니다. 이런 항공모함이 3척이나 그것도 한반도 인근에 모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의 미 푸에블로어 납치 사건과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처럼 군사적 상황이 일촉즉발일 때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번 훈련은 유례없는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여 대북 압박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항모 3척을 보낼 만큼 트럼프 행정부도 최대 군사적 압박을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항모들이 준비되고 있어 북한이 추후에 도발을 할 경우에도 더 강한 대응이 예측될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도 오늘부터 미국 항모들과 연합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해상훈련을 제안했지만 우리 측이 중국의 우려와 국민 정서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낭에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머무는 호텔을 찾아 두 번째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G20 정상회의 이후 넉 달여 만으로 사드 봉합 발표 후 첫 만남입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사드 사태 이후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를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사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선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제재와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은 찾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구체적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중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중이 성사될 경우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교류 정상화를 포함한 경제 문제와 북핵 해법, 시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여부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3 정상회의 기간 중에 중국 리커창 총리와도 만나 한중 관계 정상화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낭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280조 원 규모의 경제 협정을 맺으며 훈훈한 듯 보였던 미국과 중국은 보호무역을 둘러싸고 이번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한중일과 미러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21개 나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의체 에이펙의 올해 주제는 혁신과 포용성장, 무역 확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혁신성장이 세계적 흐름이란 점을 설명하고 자유무역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엔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불공정한 무역과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협력체에 힘을 실자 중국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로 맞섰습니다. 이런 입장차 때문에 올해 에이펙 공동선언문에도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태 자유무역지대 창설이 에이펙 공동의 목표라고 강조해 미일의 인도태평양 협력체 참여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북핵을 둘러싼 양자회담도 이어졌습니다.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나 중러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한 베트남 정상회담에선 북한 수교국인 베트남이 외교 최우선순위는 한국이라며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다낭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죠. 오후 들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이 걷히면서 깊어진 가을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주말 가을 풍경 원종진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산골짜기 곳곳이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가을빛이 완연한 산에 올라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나눠 먹으며 주말의 여유를 즐깁니다. 도심 숲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떨어지기 전 마지막 붉은 빛깔을 자랑하는 단풍잎. 가을을 수놓은 뒤 떨어진 낙엽에 둘러싸여 늦가을의 정취를 느껴봅니다. 단풍과 낙엽이 어우러진 고궁의 돌담길에도 만추의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연인, 친구와 함께 가을 추억을 남기는 사람도. 단풍 예쁘다 그래가지고 친구랑 같이 보러 왔어요. 어디를 찍어도 다 예쁘더라고요, 풍경이.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나들이 나온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쉽죠. 점점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고 생각보다 춥긴 하지만 너무너무 지금 이 노래와 이 분위기가 너무 따뜻해서 좋습니다. 수확이 끝난 농촌에선 겨울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함께 모여 김장을 하고 걷어들인 곡물을 타작하기도 합니다. 오전 한때 황사와 먼지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에 이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선 대부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충주의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 갑자기 쏟아진 모래에 깔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기태 기자입니다. 소방대원이 모래더미 위에서 구조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충북 충주시의 한 건설자재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49살 박모 씨 등 2명이 100톤에 가까운 모래에 깔렸습니다. 30여 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박 씨는 결국 숨졌고 함께 구조된 49살 어모 씨 역시 중태입니다. 이들은 모래 저장소 안에 떨어진 구조물을 제거하러 들어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모래에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이 내려가면은 그 정지시켜놓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모래가 계속 흘렀을 거란 말이야.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합성수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이 빠르게 다른 건물로 번져 공장 3개동과 식당 2곳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멧돼지 떼가 길 한가운데를 줄지어 내달립니다. 우와, 무슨 털이 나는 거다. 어제 새벽 0시 20분쯤 경북 군위군의 한 도로에 멧돼지 10여 마리가 출몰했습니다. 경찰은 멧돼지 무리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오징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오징어 값은 오히려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동해 오징어를 마구 잡아들여 어획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을 환하게 밝힌 어선에서 오징어 잡이가 한창입니다.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속속 항구로 모여들면 이른 새벽 경매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북한 해역에서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국 배들이 워낙 많이 잡으니까네 터널터널하고 워낙 많이 잡으니까 고갈이 되는 거지. 한 2, 3년 전에 평균으로 따지면 한 4, 5천 마리는 지금 잡았지요. 현재는 배들이 한 4, 50척 나가는데 한 500마리에서 1000마리 미만이 한 3분의 2. 지난해까지만 해도 마리당 3,000원 선이었던 생오징어 가격은 올해 4,500원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오징어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생오징어 대신 냉동오징어나 수입산 낙지, 쭈꾸미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동해 오징어가 제철을 맞았지만 올해는 냉동오징어 매출이 생오징어를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필요하니까 사긴 사는데 장바구니에 담기가 겁나죠. 2번 먹을 거 1번 먹죠. 중국 어선들의 남획 여파로 참조기와 고등어, 붉은 대게 어획량 역시 올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해 어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여우나 토끼는 귀를 보면 사는 곳의 기후를 알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지역의 여우나 토끼는 귀가 크고 반대로 추운 지역에선 귀가 작죠. 왜 갑자기 귀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도 이 귀를 보면 치매나 뇌 퇴행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20, 30대와 40대까지 귀 모양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 60대가 되면 귓불에 주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귓불 주름은 대부분 직선 모양인데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레 생기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경희대병원과 삼성의료원 공동 연구 결과 귓불 주름은 뇌의 노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를 쓰기만 쓰면 자동으로 막 툭툭 떨어져 버려요. 이쪽은 감각도 없고 힘도 없고. 귓불 주름이 있는 사람의 귀를 MRI로 검사해 봤습니다. 이처럼 미세혈관이 막혀 있는 부분들이 하얗게 찍혀 나옵니다. 이 사람의 뇌를 MRI로 찍어봤더니 역시 작은 뇌혈관들이 막혀서 이렇게 하얗게 변성되어 있습니다. 귓불에 주름이 있으면 뇌가 하얗게 되는 퇴행성 변화 위험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7.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위험도도 2배 정도 높았습니다. 귓불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그 자체가 어떤 인지장애, 특히 대뇌의 백색 변성, 대뇌 허혈성 어떤 질환 그리고 아밀로이드 축적에 쌓인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외국 연구에서는 귓불 주름이 심장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귓불 주름이 보이면 뇌와 심장을 정밀하게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네, 주변 어르신들 귀 모양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다음 뉴스입니다. 직장 내 성폭력은 주로 술자리에서 발생합니다. 일단 성폭력이 있었다면 증거를 모으고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 성폭력 연속 보도 마지막 순서는 노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일과 후 회식은 직장 내 소통의 통로지만 자칫 성폭력의 장이 되기도 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하고 같이 저녁 먹고 술도 같이 먹었어요. 야동 보는 것보다는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기가 선호하는 몸매라든지 그런 사람 보면은 끌린다 그러고 여성에 대한 좀 그런 이야기를 준다. 강제로 회식하고 술을 먹이는 문화 때문에 여성 직장인 사이에선 회식 포비아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회식을 하고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저를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갑자기 저가 키스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성폭력이 일어난 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폭력을 입증할 증거들을 놓치게 됩니다. 사건이 2월경에 일어났었고 제가 이제 고소한 시점이 10월경에 고소를 하다 보니까 2개월이면 CCTV를 다 삭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CCTV는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증거를 놓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기 일쑤입니다. 이후에 문제 제기를 안 하게 되더라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증거들은 다 취해 놓으신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성폭력을 당하면 망설이지 말고 주변에 알리거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가 악소문을 퍼뜨려 역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을 덮으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도 가해자와 함께 막중한 책임을 묻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에 사용하는 페인트볼 총이 미국에서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페인트볼 총이라고 하면 장난감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파괴력은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정준영 특파원이 확인해봤습니다. 10대 청소년이 쏜 페인트볼 총에 맞아 9살 된 소년의 오른쪽 눈썹이가 찢어진 모습입니다. 조금만 아래로 맞았더라면 자칫 실명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페인트볼 총을 이용해 사람을 쏘거나 강도, 기물 파손 같은 범행에 악용하는 사례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만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페인트볼 총을 이용한 범죄가 116건이나 발생했고 68명이 총에 맞아 다쳤습니다. 페인트볼 총에서 발사되는 페인트 캡슐은 시속 300km가 넘어서 보호 장비 없이 사람이 맞을 경우 크게 다치거나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총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페인트볼 총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페인트볼 총의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직접 쏴보겠습니다. 두꺼운 수박 껍질이 뚫리는 것은 물론 질긴 음료수 종이팩도 찢어질 정도입니다. 문제는 우리 돈 10만 원 정도면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모방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Putting things on Facebook and Instagram, just trying to show others what they've been doing lately, and because of that, it's inspiring others to do it as well. 미국 경찰은 페인트볼 총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했다며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정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중국의 해빙 분위기를 타고 특별한 바둑대회가 열렸습니다. 결과도 분위기만큼이나 훈훈했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공원과 중국 베이징의 한국 대사관저.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와 이창호 구단,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와 중국 창하오 구단이 원격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된 베트남 다낭에서 4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날에 맞춰 2대2 반상 외교가 펼쳐진 겁니다. 양국 대사는 상당한 실력의 아마 5단으로, 추 대사는 지난해 국제바둑대회에서 명예심판을 맡기도 했고, 노 대사는 국회의원 시절 기후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소문난 바둑 애호가입니다. 90년대 전설의 라이벌이었던 두 구단을 파트너로 삼아 마주 앉은 두 대사들은 친선 대국임이 무색할 정도로 진지한 대결을 펼쳤습니다. 1시간 20분에 걸친 262수의 대국 끝 결과는 흑도를 쥐었던 베이징 팀의 승리. 반상에서 서로가 어울리는 모습 오늘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한중 간에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注意过李昌镐好几次办，这次跟您搭档终于赢了李昌镐办公，我觉得这个结果非常好，很高兴。 그러나 추 대사는 백에게 6집 반을 얹어주는 한국식 룰과 달리 7집 반을 얹어주는 중국 룰을 적용하면 화성팀이 승리한 셈이라며 윈윈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我希望未来中华两国关系能够像今天比赛一样，永远双赢。 워낙 초반에 잘 두셔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낙관을 했는데 끝내기에 문제가 저한테 좀 많이 있어가지고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절묘한 승부를 낸 네 사람은 반상 위에서 꽃핀 우정처럼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과실 비율 때문에 종종 다툼이 납니다. 보험금을 더 받거나 보험료가 할증돼서 더 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경제돋보기에선 과실 비율 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 다친 사람 없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과실 비율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 이 과실 비율에 따라서 지급되고요.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과실 비율 50% 미만이면 그 폭이 대폭 낮아지고요. 최근 1년 내 사고 기록에서도 제외되도록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뒷목 잡고 목소리 크게 우긴다고 과실 비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죠. 손해보험협회 스마트폰 앱에서 사고 시 참고할 수 있는 과실 비율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 사고 영상 보시면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녹색 불인 상황에서 직진하는 차와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앱에서 같은 사례를 찾아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좌회전 차량이 80%, 직진 차량이 20%의 과실로 나오는데요. 다만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 좌회전을 어디서 시작했느냐도 따져봐야 합니다. 기본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산 요소가 적용이 되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 과실 비율이 좀 더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과실 비율을 높이는 가중 사유들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넘는 속도 위반은 20%포인트나 가산되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DMB 시청은 10%포인트 가중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클래식 음악회에선 큰 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런데 춤을 춰도 되고 소리를 질러도 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 특별한 음악회, 조지현 기자와 함께 가보시죠. 서로 눈을 맞추고 소근소근 얘기합니다. 연주 흉내도 내고 몸도 흔들흔들. 때로 큰 소리도 내지만 다 괜찮습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마련한 서울시향의 특별한 콘서트니까요. 협연자도 발달장애 음악도입니다. 마음에 들어요. 같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저도 직업하고 싶어요. 지휘자는 아예 지휘봉까지 넘겨줍니다. 몸으로 마음껏 음악을 표현합니다. 아예 가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생이 자유롭게 박수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뭐 춤도 추면서. 서울시향이 이 공연을 준비한 건 지난 7월 있었던 작은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객석의 자폐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발달장애인의 공연 관람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연주회장을 가시고 싶으시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최대한 이제 눈을 맞추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21만 명이 넘습니다. 특별한 첫 연주회가 더 늘어나길 바라는 사람도 그만큼 많을 겁니다. SBS 조지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기정 할머니가 오늘 오전 충남 당진의 한 병원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15살 때 간호사가 된다는 말에 싱가포르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별세로 국내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33명으로 줄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3년여 만에 유해를 찾은 단원고 고 고창석 교사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전남 목포 신항에서 열렸습니다. 침몰 당시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고 고창석 교사는 순직을 인정받아 삼성 서울병원에서 사흘간 장례식을 치른 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오늘 파란 하늘이 펼쳐졌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다행히 밤 사이에는 먼지 농도 수치가 낮아지면서 내일은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깨끗한 공기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침 추위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 기온은 영하 6도, 안동 영하 3도, 서울도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강릉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쾌청한 가운데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방 15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높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린 김관진 전 장관이 정치 관여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군인이 정치와 얽히면서 또 불행해진 사례가 되겠죠. 재판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김관진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